안녕하세요.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진행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벌써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로운데요. 20주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에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초대 손님 김태형 소장님과 김영희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인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예전에 분단 트라우마 관련된 책을 쓴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려면, 특히 한국인의 심리를 알려면 이 분단이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다루지 않을 수 없죠. 또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또 남과 북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없죠. 왜 없냐 하면 연구 잘못했다고 하면 종북으로 몰리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대맥을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통일 관련에 대해서도 또 남과 북에 대해서도 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양 시민이고요. 네, 제가 책을 썼어요. 2018년도에 나는 대구에서는 평양 시민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는 대구 시민은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에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는 평양 시민이 되겠네요. 저는 2011년도에 9년 전이죠. 해외 여행을 나갔다가 어떻게 본인은 우사와 달리 브로커한테 속아서 본의 아니게 남쪽에 왔던, 그래서 8년 동안을 남쪽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한테 돌아갈 제 딸을 안을 수 있는 그날만을 선거가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와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명칭을 부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같지 않나요? 북에서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라고 하죠. 우리 한반도라고 하지만 북에서는 조선반도라고 해요. 조선반도고 우리 한반도를 총체적으로 조선반도라고 봤을 때 북은 북조선, 그리고 남조선 이렇게 항상 남조선 이렇게 봤지 뭐 한국, 남한 이런 말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남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은 북측, 그다음 남한 남측으로 부르는 게 그런 이유였군요. 그렇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남쪽에 와서 남한 북한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거부스러웠어요. 또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도 저도 안 썼어요. 여기 와서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뭔가 북축, 남축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부르죠. 예, 한국은 대한민국을 부르고요. 여기서 김 소장님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왜 북한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시각에서 부르는 건데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지금 북한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로 되어 있어요.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단체예요. 물론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임의단체죠.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근데 어쨌든 국가보안법상으로는 임의단체일 뿐이고 이적단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배후에 깔려있는 어떤 이념은 뭐냐면 먹겠다는 거죠. 남쪽이 북을 언젠가는 흡수해서 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적단체가 점령한 땅을 수복하겠다. 이런 입장이 깔려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한국이고 저기는 북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먹어야 되는. 그게 이제 대결적인 그런 어떤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의 입장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을 할 때 서로 합의한 거죠. 그렇게 서로 부르지 말고 남측, 북측 이렇게 부르자. 그럼 여기서 그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에 김 작가님이 북한에 계셨잖아요. 그때 북측에서 남한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태도 그건 어떠셨는지. 원래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뭐 말씀하신 거, 참 우리 북쪽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남쪽이 우리 먹으려고 생각했어? 이거 진짜 두렵고 이상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국가로부터 또 일반 사회로부터 계획받는 게 뭐냐면 저 남조선은 우리 형제고 동포다.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아야 할 우리 가족이다. 저 군사 분계선에 나와 있는 국군들은 미제 총알 받으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 개항해서 저 총포를 자기 동족의 가슴이 아니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남조선의 풀 한 폭이 자갈 하나를 절대 못 다치게 해야 한다. 미제와 일제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다. 이런 거를 수없이 여기서 자꾸 생기라고 하는데 교육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남조선 하게 되면 형제고 가족이고 이렇게 너무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 목적과 이거 들으면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이걸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89년도에 임시경 학생이 북에 갔습니다. 평양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조선 사람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던 적이 있고 감회가 있는데 임시경 학생이 와서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렸을 때 반공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북쪽 사람을 부를 때 머리에다가 뿔 달리게 부려가지고 학교에다 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때. 그게 TV로 막 다 방영이 됐어요. 북에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죠. 내 머리 뿔 없는데도 우리 뿔 달린 괴물로 생각하지? 이상했는데 그때 그 TV를 봤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일신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엄청 시에 문학에 저희가 취미가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임시경 학생 만난 자리에서 자작시를 씁니다. 자작시를 그 자리에서 써가지고 언니한테 줘요. 그 자작시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임시경 언니 얼굴 내 얼굴 뭐가 다르나 뿔 달렸다고 하는 사람 뿔 찾다가 해저 물게 우리 함께 사진 찍자요. 이런 시를 적어서 언니한테 준 거예요. 그때 우리도 처음으로 놀랐던 거죠. 북쪽 남쪽 사람들은 우리를 뿔 달렸다고 이렇게 방문 교육을 하는구나. 근데 놀랐다가 조금 좀 거부감 있다가 그래도 좀 우리가 마음이 좀 풍부해진 게 6.15 2000년이죠. 6.15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6.15 시대를 자주 통일 시대라고 불러요. 그전에 그런 말이 없다가 6.15 되면서 2006년부터 자주 통일 시대라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때 정말 설렜어요. 그 전에는 제가 북에서 그런 교육받은 게 이렇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남조선 하게 되면 죄송한데 그건 식민지를 알았어요. 네, 미국의 식민지. 그래서 권력에 있는 국가의 어떤 1% 권력자들은 미국의 호수아비로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거고 그 밑에 모든 국민들은 우리 북쪽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통일감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남쪽에는 오직 1%의 권력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호수아비로 식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했다가 6.15 나오니까 역시 이제는 정말 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통일시대로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정말 좋았죠. 14소년 2007년도죠. 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2000년도 6.15 선언 자주시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성공단과 유경 정지용 체육관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2003년도에 철상을 뜨고 건설 시작해서 2004년도에 벌써 첫 제품을 생산을 해요. 1년 만에 생산을 해서 첫 제품 생산 기념식이 벌어집니다. 그때 현대그룹 회장이 감격해가지고 남가 9년 내에 이렇게 첫 제품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다 말을 하고 현대아사 사장님은 남가북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 제품 만들었다는 게 너무 눈물 난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렸던 정말 감격적인 날이었죠. 그렇게 대하면서 14소년까지도 그 정신을 가지고 왔고 했는데 북쪽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개인하고 합의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조선민주주의 명도자하고 합의한 문제 아닙니까? 자주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뭔가 서로 간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뭐도 끼어들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하자. 대통령끼리 한 약속인데 그렇게 약속 못 지킬 거면 차라리 대통령 나가지 말고 일반 관리나 하면 내보내지 왜 대통령이 했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냐 하는 데 대한 저 남조선하고는 어디까지 그 약속이 믿어야 되는지 우리 4.27도 봤죠. 약속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한 약속입니까? 근데 지켜지지 못하고 참 안타깝죠. 2009년 그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연설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6.15 남북 공동선언과 그다음에
14선언을 이명박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 작가님 얘기하신 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 2000년 그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 때 남측 분위기와 그다음에 남측 사람들 심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떤가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래도 이제 심리에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뻥을 많이 치죠. 위장을 하고. 근데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 건강과 관련된 증상들, 정신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은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00년 6월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뭐가 크게 바뀌냐면, 한국 사회에서 6.15 이전까지는 피해 망상의 주 내용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 국정원에서 그렇죠. 간첩이 날 죽이려고 한다. 국정원이 내 귀에 도청장치 심어놨다. 이런 거였어. 그 전까지 보면 거의 피해 망상의 주 내용이 북과 관련된 어떤 레드 컴플렉스, 냉전적인 트라우마 이와 관련있거든요. 근데 6.15를 지나면서 그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 주로 어떤 피해 망상이냐면 이웃집 아저씨가 날 괴롭힌다. 저 사람이 날 감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와 관련된 망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들의 이 집단 무의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6.15를 거치면서. 그건 이제 우리의 주요한 적이라든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죄송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냉전 질서가 이 심리 차원에서는 허물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6.15 공동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잠깐 주춤했으나 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3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의식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책에다 이미 썼습니다만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작된 분기점이 바로 6.15 공동선언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적대의식, 증오의식,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을 가지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 심리로의 변화가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부터 14선언 또 최근에 했던 판문점 선언까지 선언과 합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죠. 1990년대에 그 소떼방북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소떼방북 할 때도 원래 큰 트럭에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소를 그때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를 제재에 걸려가지고 트럭이 몇 톤 이하는 되고 몇 톤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소를 또 쪼개가지고 수많은 트럭으로 나눠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6.15 공동선언을 할 때까지 미국한테 안 알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었는데, 6.15 공동선언 한 이후부터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견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어떤 외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남쪽에서도 좀 더 많은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미국 때문에 지금 지쳐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는 너희들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 약속할 이유도 없다 하면 어차피 미국 애들이 못하게 하면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이 쌓이고, 그게 이제 이번과 같은 남을 이제 적으로 돌리겠다 하는 그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북한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 접경 지역에서 대북 그 삐라탈포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과연 그 삐라탈포를 해서 북한 땅에 이제 도달했을 때 북한 분들은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영향 안 받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저는 남자분들이 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진짜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문화나 무슨 경제나 이런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북쪽 인민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머릿속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북쪽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하고 절대 똑같은 생각 안 합니다. 태어나서 자본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배운 사람과 사회주의에서 태어나서 집단주의를 받고 공동체 생활한 사람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흔히 북은 뭐 영도적 몇몇만 없으면 붕괴된다 어쩐다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북쪽 사람들은 저는 평양에서 42년을 살았지만 삐라 한 장도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중에 국경연선에서 배운 사람도 있었겠죠. 마음을 움직여야지 강제로 반감을 쌓으면 안 되죠. 여기서 표현의 자유, 무슨 인권이요, 가장 제일 많이 중시하는 게 남쪽이에요. 민주주의예요, 인권이요. 조금만 잘못하면 명예훼손이요, 거소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북쪽 사람 바보입니까? 그럼 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북쪽 사람들이 삐라를 했을 때 정말 하는 거죠. 삐라는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했었고 2014년 10월 10일 날 총격 사고까지 있었어요. 삐라 때문에 삐라에다 총 쏴서. 그래서 남쪽에서 40발을 쐈고 북에서 쏜 탄알이 이렇게 어디 연천인가요? 주민센터 앞에 마당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계속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기본은 코로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울의 설이라고 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그 서울의 설이의 대표한데 제보 편지가 나와요. 우리 카페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 블로그 무슨 섹터맨 누인지 뭔지 그거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고 제보가 옵니다. 근데 그 카페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빨리 코로나의 분비물들, 침이나 이런 걸 빨리 고가로 사가지고 북한에다가 넘겨줘서 북한을 붕괴시키자. 이런 게 있어 빨리 지원들 하라고, 물질적 지원하라고. 코로나 때 북에서도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이것들이 탈북자들이 그걸 북에다 코로나 넘기려고 이렇게 악착하게 넣으니까 그때 철저하게 봉쇄하고 엄청나게 경계했던 거죠. 조금 참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누드 사진이 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는 못 참겠다. 북에서 가장 신중한 게 뭐냐면 자기의 최고 용도자를 다치는 데 대해서 그 저놈을 다치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최고 용도자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그 나라의 녹시고 삶이고 모든 역사예요. 그걸 모두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명도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성을 다쳤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분노하고 돼서 북이 생긴 이래 역사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게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근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도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별로 군대별로 각 지역마다 단체별로 탈북자들의 진동을 짓부시자 해가지고 골디모임이 있었어요. 북에서 한번 데모한다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1월 1일 날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골디모임 한 번 하고 6월 25일 날 미제를 징보라는 구호를 부르는 날 미징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게 두 번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보다 더 센 골디모임을 전국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벌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탈북자들이에요. 솔직히. 남쪽에 와 있는 게 34,000명이라고 하는데 탈북자들이 가장 이번에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잠 못 자게 뭐냐면 북에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 다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데모하니까 뭘 들겠습니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머리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거기 그런 데에 대한 이런 죄의식 탈북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삐라 살포가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보내왔었고 수십 년 보내왔었는데 왜 유독 이번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골기도 하고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쪽에서 북과의 합의한 약속들을 이행을 거의 안 했죠. 그리고 이행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이라든가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북남 합의들을 위반하는 걸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제 올해 작년 초인가 초죠. 작년 초에 북쪽에서 금강산하고 개성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열자
이게 저는 그 마지막 어떤 기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못 받으면 이제 남쪽 반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은데 또 그 제안을 했을 때 남쪽에서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도 적었죠. 그 와중에서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하는 와중에서 이게 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되는 것이지. 요 한 번의 사건 그동안 정말 잘 사이가 좋았고 잘 해왔는데 이번에 삐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없겠고 그동안 서로 이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삐라를 통해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돈에 관련돼서 어떤 돈에 관련돼서 남한과 북한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그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좀 놀랐던 거는 병원에 갔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피부과 다 다니시죠? 우리 여성분들. 저는 남쪽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던 게 피부과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 변호사 아는 분이 있어요. 남사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친구. 네. 근데 밥을 먹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성들은 다 미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 같은 여자도 살고 있었냐. 좀 짜증나더라고요. 못생긴 게 제 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쪽 남자들도 못생긴 남자 많아요.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짜증나게다가 좀 깊이 새겨야지 남의 비판을 또 분노하게 받아야 되겠죠? 못생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북에서 피부과 가게 되면 뭐 헌비나고 상처나고 이런 거 치료만 해주는 건데 남쪽의 피부과는 여자들 이쁘게 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 저기 한 번만 갔다 오면 이쁘단 말 좀 진짜 들어봤지 않을까? 제가 69년생이에요. 52인데요. 그래도 마음이 16살이죠. 그 생각 맞죠, 마음이? 총각이죠? 이뻐요 하게 되면 이뻐해서 한번 해주면 안 되나요? 이뻐요 해주면 다 마음도 설레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과 갔는데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제 얼굴에 기미가 좀 있습니다. 뽑아줄 수 있나요? 하니까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250만 원만 내십시오. 그래요. 돈이 없죠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간호사가 저를 찾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돈을 내고 가시라고. 그래서 뭔 돈이요? 저 지금 방에서 약도 하나 안 먹고 주사도 안 맞고 그냥 나왔어요. 뭔 돈을 내야 되죠? 하니까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냐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 아니 병원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환자가 만원까지 받아내는 게 병원이냐. 정말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던에서 정말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두 번째로 던에서 충격받았던 게 우리 털개도 지나가잖아요. 어떤 아는 분하고 차 타고 가는데 그분이 차를 턱 세우더니 그 막사 같은데 집에 있는데 거기다 아줌마한테 돈을 축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 아세요? 하니까 모르죠 그래요. 아니 왜 모르는 아줌마한테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려면 누구나 다 돈을 줘야 지나가요. 그럼 진짜 놀랐죠.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내 나라 땅 지나가는데 뭐 돈을 내야 돼? 나 지금 남의 나라 땅 걸래 가는 거야? 내 나라 내 땅이잖아. 이런 생각 안 할까? 이런 게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쪽은 걸음이 돈이고 이런 게 자꾸 인식이 대단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너 뭐 좀 해줄게 하게 되면 이 사람 나한테 뭐 돈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선이 진심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주면 돈 받겠지?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뭘 해주겠고 이렇게 남을 믿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의 책 중에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는 그 의료, 무상의료, 무상주거, 그다음에 의식주가 다 무료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아파트나 집을 무료로 준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강연 자리였어요. 북에서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렇게 집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강연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로 나이 좀 드신 분이 나오면서 저를 붙잡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느 나라가 세상에 자기 나라에 있는 국민한테 집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참 그분이 말씀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저렇게 이렇게 그런 간절한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남쪽에 와서야 평생 내 집 마련이란 말을 듣고 놀랐어요. 내 집을 왜 내가 마련해야 돼? 그것도 왜 평생을 해야 돼? 이런 게 놀랐는데 북은 결혼식, 여러분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디 가요? 결혼식 딱 끝나면? 신혼여행 가요. 첫날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은
신혼여행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인신고예요. 혼인신고한 순서에 따라서 집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 빨리 해야 돼요. 남보다 먼저. 그래서 혼인신고하면 집을 주는데 우선 우리 결혼을 다 2명에서 하잖아요. 3명에서 결혼을 한 사람 없죠. 2명에서 하게 되면 선택권, 그건 별로 자유가 별로 없어요. 선택권이 난 5칸짜리, 3칸짜리 집에서 살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주면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래서 2명에서 결혼해서 신혼이면 1칸짜리나 여러 조그만 집을 줘요. 그리고 난 부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게 되면 뭐 3칸짜리 좋은 집, 그리고 제일 좋은 집을 부모 모시는 집을 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2명이라도 인간의 욕심은 또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요.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2명에서 살아도 큰 집에서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럼 빨리 애를 낳아야 돼요. 언제 하나 둘 날 시간이 없어요. 2명씩은 쌍둥이 팍팍 낳아야 돼요. 식구의 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칸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집 좋은 데서 살려면 빨리 식구를 불켜야 된다. 지금 이제 김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떠올랐던 그 단어가 그 기본소득 관련된 단어가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 뭐 다들 받으셨겠지만은 기본소득을 뭐 지자체별로 국가별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받으면서 굉장히 국가가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동기가 생겼는데, 그 기본소득 후에 한국인들의 어떤 심리가 어떻게 좀 변할 건지 좀. 기본소득이 2013년도쯤부터 약간씩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공상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심지어 뭐 저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치인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기본소득 얘기했더니 막 손살을 치더라고요. 꺼내지도 말라고, 그런 황당한 얘기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딱 터지고 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토론 좀 하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지금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죠. 우선 의료의 수준은 어디가 높습니까? 한국이 높습니까? 미국이 높습니까? 의료의 질 수준. 한국이죠. 미국이 높죠. 세계 최고의 그 의사, 의료 기술 갖고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 이런 거 다 미국이 갖고 있죠. 근데 누구에게, 어떤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봐요? 의료제도로 인해서? 한국이죠. 한국이죠. 왜 그런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질은 높은데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죠. 혜택에서. 근데 한국은 질은 미국보다 좀 떨어지지만 평등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 협조적인 거죠. 평등한 의료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과 한국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뭐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의료용품이 좀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라고 한다면 남쪽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북쪽이랑. 근데 평등 수준을 놓고 보면 또 남쪽에 비해서 북쪽이 더 평등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각자 도생을 꿈꿨지 않습니까? 각자 이렇게 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다. 뭐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 기본소득이 한 번이지만 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저는 그런 의식이 변화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그동안 가능하지 않다, 공상이다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아까 받으니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저도 좋았거든요. 뭐 안 좋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받아보니까 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아,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걸 다들 느끼실 텐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마 화두가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심리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인류가 이제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야 된다고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사회는 다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이죠.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다들 돈 하면 사는 거죠. 돈 없으면 죽으니까. 내 생존을 누구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철학을 좀 바꿔서 개인의 생존을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진 거고, 배급제를 실시해버리니까. 근데 자본주의에서 배급제는 실시할 수 없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사회주의를 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도 좀 생각이 각자가 알아서 다 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바꿔서 다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불안이라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 병리 현상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채영 시장님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북한에서 정신병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정신병원 못 가봐가지고 그냥 제가 정신이 완전 그래가지고 깊이는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신예방과 의사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환자 후송하는 거를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식고 병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식고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어릴 때 엄마 따라다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한 번 경험했던 건 뭐냐면 처녀였어요. 한 번 엄마랑 같이 갔는데 그 병원에 갔었는데, 처녀가 막 나오더니 병원 마당에 팽나무가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앞에 서더니 탁 물어보면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앉아서 그러더니 어머니가 환자가 이렇게 수석하고 가려고 하는데 막 따라더니, 선생님 여기 편지를 꼭 부동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펼쳐봤어요. 뭐 건너보기, 동그라미, 삼각형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실년당해가지고 고통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너무 성격이 꽝한 사람들은 실년당하면 가출도 하고 그래요. 거기서도 사람 사니까. 그래가지고 끝내 이기지 못해 정신돌았겠죠. 정신망란, 뭐 창난증 뭐 이런 것도 걸리고. 근데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개 있는지 뭐.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불안이 거의 없고, 또 정신병원도 한 군데고 봤을 때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정신병리 현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불안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불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쓴 책의 주제가 이제 불안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불안이라는 게 뭡니까? 불안이라는 게 이 공포를 만성적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약한 강도로 계속. 그래서 공포와 불안은 사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질이 같은 감정인데, 이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존재나 존엄성을 위협당할 때, 사람이 자기의 존재나 존엄성을 위협당할 때 체험하는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불안을 얘기할 수 있겠죠. 불안 자체라는 감정의 특성상, 하나는 생명이 위협당할 때, 육체적 생명, 혹은 최저한의 어떤 사회적 생존이 위협당할 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거를 명칭으로 하면 생존불안이라고. 생존불안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이건 완전히 육체적 생명의 위협만은 아니고 최저의 사회적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생존불안을 느껴요. 생존불안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도 불안을 느끼죠. 이 존엄성이 위협받는 대표적인 게 바로 존중 못 받는 겁니다. 존중 못 받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불안이 있어요. 생존불안, 존중불안. 그러니까 존중불안의 내용은 굉장히 또 복잡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존중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 있죠. 근데 이런 불안 수준은 뭐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생존불안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결정되냐면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가, 풍요롭지 않은가에서 많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사회다. 생존불안 심하겠죠. 근데 만약에 먹을 게 충분히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생존불안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생존불안은 또 육체적 생명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서 어떤 해당 사회에서 밑바닥 삶을 살게 되면 생존불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쌀이 없어서 생존불안 느끼는 게 아니고 공과금 못 낼 때, 전기세 못 내고 수도세 못 내고 그러니까 최저선의 생활을 하게 되면, 쪼들리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가는 생존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생존불안은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생존불안은 좀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존중불안 심해집니다. 이 존중불안은 왜 풍요로우면 더 심해지냐면,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격차가 벌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북유럽형 모델 빼고 나머지 자본주의 나라들은 다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80년대에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00만 원 받았으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얼마 받았습니까? 90만 원 정도? 90몇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급이 다르다, 위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대기업 다니고 너 중소기업 다니면 다 같은 직장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대기업 사람이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한 50, 60 받습니다. 또 거기서 또 내려가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50%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이걸 이제 저는 위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위계가 만들어져요.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위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또 이 위계에 따라서 한국의 그 유명한 거 있죠. 갑질. 세계사전에 고유어를 등록된 갑질. 이게 위계를 매개로 또 당하죠. 이게 무시당하는 두려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위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존중불안인데 이 불안이 아주 극도로 심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불화하는 사회의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평등 수준이 높아진다. 만약에 어떤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은데 평등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그럴 경우는 일단 존중불안 별로 없겠죠. 격차가 별로 없으니까 위계가 안 매겨지고 무시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다 비슷하니까. 그럼 존중불안이 낮아지죠. 생존불안도 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인 거하고 관계가 좋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하고 불안 수준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혼자일 때가 심하죠. 그러니까 고독과 불안은 비례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등 수준이 높으면 생존불안, 존중불안이 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난행군 시기는 전형적으로 가난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평등 수준은 높았어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그러면 불안 수준이 생존불안이 있긴 했겠지만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존불안도 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또 지금같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사회라면 생존불안도 사라진 거고, 존중불안은 원래 이제 평등했으니까 지금도 평등 수준이 높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생존불안도 당연히 확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불안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왔는데 남쪽에 갔을 때 남쪽 사이를 보니까 북과 남을 경험해 보니까 북쪽은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쫙 몇 시간 운전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뭐 변화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해나 10년이나 변화가 없는데, 남쪽에 처음에 와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가야 되죠. 촛불 끝나면 또 텐트 치고 낭송해야 되죠. 끝나면 또 단식 투쟁해야 되고, 기자회견 끝나고 집회하고, 집회 끝나면 또 뒤풀이 2차, 3차, 4차까지 새벽까지 뒤풀이 가야 되죠. 저는요, 와, 이 사람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근해? 새벽까지 술 먹으니까. 근데 또 출근한대요. 역시 남쪽 사람들은 단련됐구나. 우리 북쪽 사람들보다 많이 단련돼 있다. 근데 재밌었어요. 아주 죄송해요. 열심히 투쟁하신 분들한테 재밌다고 해서 좀 미안한데요. 저는 솔직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촛불행진을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남쪽에 오니까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에는 자살이 없어. 자살이란 말 자체가 자살하면 반역이라는 의미가 더요. 우리는 누구 자살했대 하면 아마 반역자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의미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자살할까 하게 되면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할 거잖아요. 뭐 생존 불안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권한행군 때 정말 굶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자살은 안 했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한 명도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굶어 죽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굶어 죽어도 내가 한 노력만큼 내 후대는 꼭 부흥한 저기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정말 낙천적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쪽에 오니까 뭔가 다 풍요로워요. 북쪽보다. 제가 북에서 누렸던 것보다 다 풍요로운데, 물질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남쪽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달마다 거기서 날아오잖아요, 집에. 북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당해보지 못했잖아요. 세금이 없으니까. 던지는 소리를 나왔는데, 어디 나갔다 오면 쪽지가 붙어있고, 보니까 얼마 내라고, 전기가 무슨가. 또 이번에 또 얼마 내야 돼, 이런 거 불안감. 그럼 거기서 한 번씩 올 때마다 불안하고, 또 오늘 내가 건강해서 일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내가 사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항상 나를 침습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적으로 또 혼자 있다니까 우울증 올리게 되고, 거기서 기술을 놓으면 자살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남정도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겠죠. 그 북측 사람들하고 남측 사람들하고 이제 둘이 접촉했을 때 대표적인 게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와서 한 가지 놀랐던 일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 파주에 사과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20명이 팀을 모아가지고 사과밭에 사과 따주러 갔던 거예요. 사과 따주러 갔는데 어전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다 따가지고 바구니에 껄딱껄딱 채워놓고 점심밥 먹고 들어와서 그 바구니를 다 도로에 내어가는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점심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일이 안 될 때 제가 애 앞에 서게 된 거죠. 제 뒤에 쭉 서 있고 20명인데, 근데 저는 남쪽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남쪽 사람들과 처음 일하니까 북쪽처럼 생각하고 맨 멀리 제일 끝에 있는 사과나무에 가가지고 사과 바구니를 2개 들고 돌았었어요. 나오려고 돌았었는데 19명이 제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갔지? 왜 나 혼자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는 차입새부터 이미 사과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 혼자 끌고 놓고. 그래서 그때 놀란 게, 아니 앤 앞에지 자기가 가지고 나가면 내 뒤에 동무는 나보다 한 발짝 더 가잖아요. 그 뒤에 동무는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난 너무 친구야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힘든 일 시켰는데. 아니, 그게 정말 이해 안 됐어요. 앵 끝에 지금 하면 내 동무는 나보다 한 발짝 안 됐겠구나, 그 뒤에 동무는 점점 더 쉬워지겠구나 하면 그 동무를 봤을 때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면 그 동무는 어떤 생각할까요? 아, 저 동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사랑이라는 건 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사랑 속에서 인생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지금 동네에 아픔은 건 너의 아픔이고, 이 동네의 기쁨도 건 너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런 건 나의 저놈인 거예요. 남쪽에 왔는데 뭐 성추행, 성폭행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북에는 미트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불륜은 있죠. 불륜 바람 피는 거 있어요. 저도 뭐 죄송하지만 우리 옆집하지만 바람 피는 거 망도 맞았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성폭행이 없다는 거예요. 남쪽에 성폭행이 있는 이유가 원래 그 사람들이 가불관계가 조성될 때, 너는 내가 취할 수 있어, 난 너보다 위에 있어, 이럴 때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동무가 나와 똑같은 저놈이고 소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감히 성추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들이 벌써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김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좋다. 공동체 의식이 남보다 좀 높은 것 같다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김정은 선생님은 최근에 그 혐오시대 헤쳐가기하고 그다음 월북하는 심리학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분석하셨을 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심리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돈에 관련된 심리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차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얘기하라면 권리의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권리의식이 남쪽이 높고 북쪽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연구를 하면서 거꾸로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놀랬죠. 북쪽은 그때 김현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선생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인사하잖아요. 애들한테 항상 존댓말 쓰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들을 존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좀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게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교육자들한테 어떤 분이 들은 얘기는, 말썽 피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막 땡땡이 치는 애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놀게 놔둔다는 거예요. 지쳐서 다시 수업을 듣겠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혼내거나 체벌은 안 하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다고 또 뭐 되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할 때까지 놀게 하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북쪽으로 독재국가 이런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애들 빠따를 때리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북쪽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사람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권리의식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높겠죠. 뭐 김혜희 선생님 우리가 막 여기서 괴롭히고 때리고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까? 큰일 나죠. 화를 내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누리고 존중을 많이 받으면 당당해요. 권리의식이 있고. 근데 그런 걸 경험을 못하면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당해도 참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칙슬라고 조사하는 거 자료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갑질 당하면 대부분 참아요. 참는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뭐 항의를 하면 잘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참는 게 좀 습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뭐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학교에서 구타가 있었고 많이 맞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크지 못한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뭐 교육도 강요당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남과 북쪽 사람들이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권리의식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할 말을 하고 사는 편이고 남쪽 사람들은 좀 참는데 좀 인내라기보다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겁하다랄까요? 그게 이제 체질화가 좀 돼 있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남의 눈치 보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힘이 좀 있어 보이면 스스로 몸을 낮추는 이런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독재국가 3대 세습이라는 이제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독재국가에 사는 사람들하고 또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구체적으로 동일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독재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학대당한다는 얘기예요. 70여 년간 북쪽이 독재를 해왔다면 북쪽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학대를 당한 겁니다. 맨날 사람들 뻑하면 길 가는데 잡아서 총살하고 죽이고 감시하고 그런 사회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망가지죠. 그러니까 피합대심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심리학이 더 의미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찾아내는 데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요새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사건이 아동 뭐 폭행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동 폭행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갔어요. 그럼 원장한테 아이들 때렸습니까? 그러면 안 때렸다고 그러겠죠. 그럼 애들한테 맞았냐? 그러면 안 맞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얘기하면 원장한테 맞을까봐.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아이들이 평소에 원장한테 맞았으면 거기에 따른 심리가 생겨요. 피합계 심리가. 뭐 무력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아니면 권리의식이 없다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아니면 뭐 심할 경우에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 가능합니다. 충분히. 또 원장을 대한 아이의 태도 딱 보면 나와요. 무서워하는지 안 무서워하는지. 그렇다면 북쪽 사람들이 70여 년간 독재를 당했다면 그 심리가 있겠죠. 피합대 심리.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봐도 그걸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어떻게 하든 간에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증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사람을 많이 학대하고 괴롭히면 사람들이 착해지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법칙이 있지 않나? 독재 정권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좀비나 머저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3대 세습이란 말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의 배후에 깔리는 말을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머저리면 3대 세습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거를 만세부르가 자빠졌냐. 너희들 다 또라이들 아니냐 하는 게 배후에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한마디로 북쪽 사람들은 3명이 연달아 독재를 하는 거를 만세 박수 치는 그런 정신병자들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사람들 정신병자 아니고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가 정상이듯이 그쪽 사람들도 정상이고 어떤 면에서 더 공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엄연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체제를 선택하고
자기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도 박근혜 선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니까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북쪽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의 합리성과 그런 정도의 인간성과 그런 정도의 정신건강은 확보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북쪽 사람들은 다 바보 버전, 지도자도 엉터리로 뽑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지도자 누구 뽑으라고. 혹은 정치체제도 우리가 선택하는 걸 선택하라고 이런 우월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고 일단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고 3대 세습이란 말도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틀렸지만 북쪽 사람들이 왜 지도자를 그렇게 선택해왔는지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또 모르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지 따라 뭉개면서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강연을 갔었는데 대학생들 자리였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라고 하니까 한 명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학생들이니까 공부 다 잘하는가 보다. 저 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잘 알겠지 하고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벽도로 나오는데 줄줄줄 한 4-8명이 줄 서서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나오지 않을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 사람들 차리고 앉아 떳떳하게 물어보지 왜 멀리 뒤에 나와서 나한테 물어보지?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이런 능력이 정말 없어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근데 북쪽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앞에 누가 있든 회장이 있든 누가 있든 막 쌓아올리고 막 얼레 빠치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예, 집에 있는 분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는 회사에서 책임자인데 못하죠. 잘릴까봐 무서워서. 탈북자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탈북자들한테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자리고 나온 거 있는데 탈북자들한테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이렇게 무슨 불이익 이런 거 받으면 넌 어떻게 해결하나 남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참는다. 다 모든 사람들이 참는다라고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어요. 그때 다시 또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럼 네가 북에서 이런 걸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럼 동무들과 함께 운운을 하거나 아니면 상국에다가 제기를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반발해서 제기한다는 건데 포럼에서 해결하고 남쪽에서는 해결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와보니까 표현의 자유, 정말 자유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 와서 제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걸릴까봐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평양 가야지 감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하려고 하고 만나야 통일이다 이 말 어떤 분이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우선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계속 머리에 풀 달리고 나쁜 놈처럼만 생각했을 거잖아요. 저도 남쪽 사람을 못 만났으면 거부감이 심했겠죠. 근데 만나보니까 정말 뭐 다를 거 없잖아요. 티격태격 싸움도 하고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은 북에 대해서 뭐 잘못돼서 틀렸어 이런 인식부터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가 남쪽 분들한테 북은 어떤 사회야 물어보면 다 같이 먼저 말한 게 그거예요. 북은 아마 가난할 거야. 뭐 아마 억제돼 있을 거야. 뭐 이런 우울할 거야. 어두울 거야.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한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떤 자리 갔는데 어떤 대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북쪽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미국 사람은 당연히 김치 안 먹겠죠. 하여튼 뭐 중국 사람도 김치 먹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북은 달라야 될까? 이런 게 했는데 저는 남쪽에 가보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옳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북이나 남이나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가지고 나왔던 문화와 모든 습관 자기의 문화예요. 자기들 영역이고 북도 자기의 내부 문제고 그래서 옳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마음의 여유 없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넌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거야. 그럼 이렇게 다룰 거야. 이런 생각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자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통일되면 이질감보다도 이런 경질감을 먼저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전 생각했어요. 경질감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경질감보다 저는 이질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국가 국으로 달렸기 때문에 물론 같은 것도 있겠죠. 우리 음주감 같은 건 똑같아요, 솔직히. 근데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경질감을 찾으려고 같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질감을 인정해주자. 그래, 다를 수밖에 없어. 너넨 과자 좋아하고 우리 사탕을 좋아해. 하지만 불편하진 않아. 다르지만 불편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식단이나 성격도 다 다르지만 서로 생활하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포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재판을 받고 추방당한다. 이럴 경우에는 인식이 왜곡되겠죠. 사람들은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공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 탄압을 받는다. 감옥 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안전한 호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저는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생각해요. 북쪽 영화도 보고 북쪽 드라마도 보고 북도 좀 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어만이 아니라 그것도 보고 소설도 보고 뭐 접촉도 할 수 있으면 항상 하고 인터넷 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쪽 신문도 읽고 이렇게 돼야 동질감이 빨리 생기고 또 이질감도 빨리 인정하게 되고 서로 화해할 수 있을 텐데 법으로 처단을 해버리니까 처벌을 해버리니까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것은 접근하지 않는 것 똑같이 최대 금기인 북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붙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상이정이 이거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랑 생각이 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하겠다는 겁니다. 사상이정을 인정한다는 거. 근데 사상이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랑 생각이 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실, 극단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사상입니까? 이거 소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배타성, 극단주의라고 해서 배격받고 있는 사상 심리인데 이런 심리를 배경에 깔고 있는 게 이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상의 자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랑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어도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가야죠. 물론 너무 나쁜 짓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감옥에는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사상을 가지고 탄압하고 배척하고 하는 풍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폐지돼야 남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이 좀 맑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신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제부터 뭐 누구 얘기를 들을 때 여기 동의할 거냐 말 거냐 머리 굴리지 않아도 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이게 걸릴까 안 걸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빨리 돼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SNS나 언론을 통해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이 문제가 좀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북한에 대한 사전, 그다음에 현장 질문들을 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교육 체제에서 진학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이제 한국은 학력평가, 수능 이런 게 이제 진학 기준을 세웠는데 북한은 어떤 건가요? 점제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냥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 초등학교 입학한 학급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학급이 고등학교까지 그대로 올라가요. 한 학급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혹시 한두 명 이사 가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사 어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는 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동안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담임제가 쭉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담임제는 초등학교 때 5년 때는 담임선생이 혼자서 언어를 책임져요. 담임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김영지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원 양성 원정장이에요. 그리고 김철주 사범대학 같은 데는 고등학교 이런 교원들을 양성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원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초등학교 교원입니다. 초등학교 교원 교원대학이죠. 그 대학 학생들은 진짜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인성, 모든 게 다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모든 게 다
세계관이 정리가 되잖아요. 정말 사진기 같은 아이니까 뭐 선생님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그대로 찍잖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내 학생한테 뭐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그 애들이 7살짜리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있겠죠? 다 뻥치죠. 난 노래 잘해요, 춤 잘 춰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교육 학원 다니는 학원들 많죠? 그런 학원들이 다 학교 안에 있어요. 국가에서 무료로 당연히 무료 교육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전에는 담임 선생님과 학급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각 다 흩어져서 매 서점마다에 들어가서 서서 훈련을 연습을 합니다. 자기 재능 기능을 하죠. 근데 왜 그러면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되는데 언어를 딱 한 사람이 지키고 있냐 하는 거는 얘는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음악서적 보냈는데 몇 달 지켜보니까 불지문제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꼭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설득시켜서 넌 문학서적 한번 가봐라 해서 문학서적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렸다 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이것이 가장 깊이가 있고 전망성이 있구나 하는 걸 결론 짓는 게 바로 언어리 걸린다는 거예요. 도중에 선생님을 바꿔치우게 하게 되면 그 소중한 싹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아까운 인재가 하나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안 지키다가 마지막 졸업해서 중학교 올려보낼 때 매 학생한테 평점서를 딱 붙여서 올려버려요. 얘는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교양했고 어디가 제일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분야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한 선생님이 담임을 똑같이 하고 중학교부터는 그런 생활지도 교원 이렇게 있고 매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죠. 대한민국 돈 있고 자유인데 북한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북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이런 말을 별로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데모하고 하는 거 왜 해요? 뭔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하죠. 자유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자유라는 말 많이 할까요? 나한테 그게 와닿으니까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별로 내 몸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쪽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여성 인권 단체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 페미니즘? 그래서 정말 처음에 놀랐던 게 여자들이 내가 여자인데 난 어떤 인권을 위해서 여자들이 무슨 인권을 찾아야 돼? 뭘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3월 8일이 국제분여절이에요. 북에서 유엔은 여성의 날 뭐 이렇게 되죠. 국제분여절 날에 북에서는 정말 명절이거든요. 큰 명절이에요. 3.8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아침밥을 무조건 남자가 해야 돼요. 아니야, 돼. 아침밥 해주고 출근할 때는 어른 거리에 남자들이 꽃 한 송이씩 가지고 출근해다가 자기 직장에 여자 직원들한테 꽃 주고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근길에는 여자들이 하루 종일 받은 꽃다발 다 안고 퇴근하면서 어느 여자가 더 꽃다발을 많이 갖고 가냐에 따라서 먹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가 있냐. 그런 여성으로서 그런 자유 이런 거 못 느껴본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있는데 여성이 인권을 자유를 누린다 하게 되면 어떤 거 제일 먼저 필요해요? 좀 몰라서. 평등이요. 예? 평등하게요. 그러니까 여성이라 하게 되면 출산의 자유, 애 키우는데 육아에 걱정 없이 육아의 자유, 이런 집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집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자유겠죠. 근데 그런 걸 국가가 우리는 해줬어요. 애가 낳기 전에 240일 동안 산전산후 출산 휴가를 줘요. 240일 8달이에요. 8달 동안 무조건 넣어놔야 돼. 애를 낳으면 국가가 낳자마자 6달부터 타가셔야 되겠다가 국가가 키워줘. 학교에 보내면 무료 교육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키워주고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돈 안 내고 등록금이 뭔지 모르고 대학을 공부시켜줘. 대학 들어가자마자 국가에서 지금 배치해줘. 그럼 누가 뭘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미통당의 그 김종인 대표가요 아주 실수했잖아요. 좋은 말을 했는데 실수로. 한국의 자유가 진짜 있냐? 물질적 자유가 뒷받침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솔직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돈과 비례하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다닐 자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또 강남에 집을 살 자유도 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데 돈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즉 자유가 돈과 비례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김종인 대표조차 인정하는 진실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유도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안 써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욕하죠. 배려심 없는 놈, 나쁜 놈,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존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마스크를 벗는 자유보다는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유가 독재 정권이 탄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족들이 탄압을 하니까 시민 정치적 자유를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상 탄압하지 마라. 또 뭐 정권을 가지고 우리 탄압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주로. 뭐뭐 할 권리, 뭐뭐로부터의 자유죠. 이거를 주장했는데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런 자유는 주어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김종인 대표의 말 맞다나 실질적인 자유, 즉 사회경제적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나 유엔에서 사회경제적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자유가 보장되려면 김종인 대표의 말처럼 기본소득제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사람들이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김현희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사회경제적인 권리 이거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자유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시민정치적 권리가 조금 발달되어 있고 국가보험 때문에 전수하시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명목상으로는 그쪽이 좀 강조되는데 자유도 뭐가 더 중요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장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탈북하신 최첨민들이 지금의 남한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남한에 살면서 남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탈북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남쪽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세계 1위. 근데 탈북자는 남쪽 사람들 자살률의 3배예요. 세계 1위 남쪽 사람들보다 3배가 더 높은 거예요. 탈북자가.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죠. 북에서 청진에서 사람인데 의사를 하다가 남쪽에 와서 직업을 먹기 위해서 헬스 프로다가 어느 영역단체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쪽에 와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나왔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취직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다가 끝내 자기네 임대 아파트 작은 화장실에서 목매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장가도 가고 배치도 정말 좋은 데 들어가고 두 아이를 낳고 아이 아버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려고 했는데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학교에다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탈북자 자식들과 같이 공부시킬 수 없다. 우리 애들을. 이게 제기돼가지고 이 탈북자가 그 다음날로 조용히 짐 싸가지고 이민을 가요. 어떤 탈북자는 정말 명문대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수십 개에다가 뭔가게 지원서라고 하나요? 냈대요. 냈는데 당연히 탈북자라고 썼대요. 단 한 개도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만 너무 속상해가지고 누가 기뜸을 해주길래 다음번에 지원서 낼 때는 탈북자라는 말 싹 뺐대요. 그랬더니 금세 며칠 만에 합격 통지서가 어디로 여기서 우연이겠지 했더니 연달아서 짝짝짝 다 합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탈북자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대요. 너네 지원서 낼 때 절대 탈북자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그 말을 한대요. 탈북자들 취직을 할 때 탈북자 말 절대 안 합니다. 나 조선족이에요 하고 취직을 해요. 차라리 조선족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탈북자 여기서 이동민 같은 이런 차별을 받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성공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북을 철저하게 부정해야만이 남쪽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북을 부정하지 않으면 남쪽이 적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탈북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3이나 이런 4.3 제주도나 보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해병대에도 가고 더 막 방공으로 가는 신뢰가 있죠.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어떻게나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탈북자들도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너 탈북자들 조금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너 간첩아니야? 왜 왔어? 이런 말 하니까 난 아니야. 절대 난 방공문자야. 이런 걸 보이려고 무조건 그걸 비난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반복
뻘통들 속에 들어가고 삐져날리고 이만감에 나가고 이래야만이 살아남는 거고 뭐 경제적 큰 이득을 받는 거고 그러지 않고 일반 탈북자들은 정말 생계에 어려운 생활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북으로 재입국한 사람들이 200~300명이 돼요. 현재.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쪽에 대한 이미지 불편하지. 어떤 탈북자는 그랬어요. 우리 탈북자들은 길가에 떠도는 담뱃재와 같은 존재다. 한국 사람들이 뭐 기본이라면 조선족들이 뭐 구당 이등국민 탈북자들 그 밑에 사람들 이렇게 정말 차별화되는 세상이다. 이런 걸 조금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북에 있을 때는 사람이라 그렇죠. 꽃밭 속에 항상 있으면 꽃 향기가 뭔 향인지 몰라요. 밖에 나갔다 와야 이 향기는 어떤 향기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북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아픈 기억만 있지 좋았던 기억 전혀 없어요. 그냥 나 슬펐어, 너네들 나한테 굶겼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 와서 더 힘든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힘들었어도 거기는 정말 내가 편안하게 큰소리 칠 수 있고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정부로구나 하는 거를 한결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에 대해서 아마 몰랐던 것도 탈북자 여기 와서야 자기 북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언론 기사라든지 어떤 저서를 통해서 이제 보면은 지금 탈북자분들이 입국하는 게 지금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제 탈북이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기 때 탈북했던 분들이 이제 대거 오고 있다 하는 게 있는 낙원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탈북자 하게 되면 거의가 탈북자 하게 되면 다 하나같이 탈북자를 보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권한의 행군 시절 90년도 중반부터 시작했던 생계형 탈북자들. 이 사람들은 사상 정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자고 봤던 생계형이고 두 번째는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집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온 범죄자들. 세 번째로 저나 12명이나 또 일부 탈북자들, 일부 사람들처럼 번이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왔던 또 속아서 끌려왔던 이렇게 번이 아니게 왔던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미 전에 권한의 행군 때 나왔던 사람 다 왔죠. 지금 어느 탈북자가 오게 되면 이미 전에 권한의 행군 때 나와서 10년 남아 중국에 숨어 살다가 더는 숨어 살기 힘들어서 공안한테 잡힐까봐 남쪽에 오는 탈북자들이고 또 지금 오는 탈북자들은 직접 온다게 되면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태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2년 전인가요? 어철성 판문점에서 총 딱딱딱 맞으면서 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이런 살인자 같은 사람들, 태영어처럼 뭐 미성년자 강간범이나 무슨 공금 횡령이나 이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범죄자 아니면 중국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오는 사람들 그런 거죠. 예, 지도자 선출은 누가 이렇게 선출하고보다 우리는 추대를 해요. 예, 기본 이것은 자꾸 3대 세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전 북에 있을 때 한 번도 3대 세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민들이 하면 누구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세뇌된 거 아니냐. 너무 심각하고 이런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왜 딱 당연하다고 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척부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죠. 근데 박근혜를 왜 싫어했을까요? 그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정치가 나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는가가 우리를 봐줘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몇 대를 하든 우리 뭐가 중요하죠? 박근혜가 10대를 하든 뭐가 관심이에요? 박근혜가 어떤 정치를 하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서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를 했다면 박근혜가 10년 해도 몇 대를 해도 우리는 좋아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대통령을 만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냐, 그 나라 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영도자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몇 대로 해도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오랜만에 진짜 빨통들한 데서 정권을 빼앗았는데 이 정권이 정말 제대로 나갈 수만 있다면 3대가 아니라 한 5대까지도 이 정권이 나가면 우리 진보에서 계속 나가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우리 붙여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는가만 바라보거든요. 우리 인민들한테 꼭 맞는 정치, 인민의 정치를 하고 인민에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나쁜 정책을 했다면 우리도 촛불을 풀어내야 되겠죠. 대벌을 해야 되겠죠. 정책 하나하나 나오는 게 국회에서 나오죠. 대통령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대한민국도 국도 같아요. 우리 용도자들에 대한 추천,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우리는 선거라고 하지만 누가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인민들이 추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이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추대된 용도자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남쪽 사람들은 북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총도 쏘고 혼자 정책도 만들고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사회예요. 북은. 그 북에도 국회라는 인민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권이 다 결정이 되면 용도자는 비준만 합니다. 묻고 싶은데 남쪽의 이 정치를 이끌고 나가는 남쪽의 정치를 만드는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여러분들보다 잘 살죠. 잘 살죠. 가진 거 많죠. 권력자죠. 특권층이죠. 그런 사람들한테서 우리 서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너숙자 살아봤을까요? 취업 준비생 해봤을까요? 근데 그럼 북의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북의 남쪽에는 5천만이죠. 5천만 중에 300명이에요. 국회의원이. 근데 북은 2,500만이죠. 2,500만 중에 7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엄청 높죠. 많죠. 국회의원이. 근데 그 700명 중에 17.2%가 현장 노동자예요. 실제 현재 지금 노동자가 17.2%예요. 그리고 16.2%가 협동농장원입니다. 현직 농장원. 그다음에 9.6%가 현직 군인이에요. 군관, 별단 사람, 장교. 제일 큰 프로가 17.2%, 16.2% 노동자 농민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책을 만듭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갈까요? 서민들의 정책이, 인민들 중에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노동자들이 한 5%만 노동자가 들어가 있다, 노동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좀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 손에,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단충집에 이렇게 언덜 깔아주는 아줌마가 국회의원이었어요. 최고인민의 대의원. 내 옆집의 아저씨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에서 정책이 나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린 믿고 따르죠. 우린 100% 믿고 따르고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권한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할 때에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죠. 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의 소중하니까 내 조국이.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는 거는 부모 자식 간에나 하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목숨 바친다거나 그만큼 북쪽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의 자기 조국이 소중한 거예요. 그 조국이 그만큼 인민을 위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자체도 인민들이 선거를 한 거고 용도자들은 인민들이 추대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당이 여러 개가 있죠. 왜냐하면 계급적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럼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과 자본가를 대변하는 당이 나와서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여러 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 정당 따로 있고 노동자 정당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계급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노동당 하나가 통치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거도 우리랑은 다른데 우리는 양당에서 나와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당에서 나와서 경선을 하는 쪽이라면 북쪽은 이제 노동당이 이제 용도하는 사회다 보니까 노동당 내에서 누가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사람일까 이거를 내부로 토론해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선거도 경선이 아니죠. 찬반투표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도 추대를 하는 거죠. 당내에서. 그래서 노동당 내에서 이제 뽑는 거고 또 최고인민회에서 선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본주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한 시스템인 거고 또 북쪽 사람들이 볼 때는 남쪽 시스템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북쪽 사람들 한 사람이 이제 한국 정치인과 한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장이 30%의 지지로 당선됐다고 나오는데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30%밖에 못 받은 사람이 시장을 할 수가 있냐. 근데 한국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장 후보가 서너 명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쪽 사람들이 볼 땐 남쪽 시스템이 비합리적인 거고 남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땐 북쪽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체제와 시스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2011년도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 지금 여기 한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뭐 청소년들 제가 여기 왔을 때 놀랐던 거는 어린애들 중학교든 뭐 초등학교든 동네에서 별 수가 없어요. 애들 너는 거를 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어디 갔지? 어디 숨었는지. 그러니까 몽땅 그저 짬짜면 먹던 학원들 공부하더라고. 널 시간이 없더라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북에는 골목골목마다 해서 자기 동네끼리 그냥 뭐 병아놀이하고 줄넘기 놀이하고 망차기하고 땅 따먹기 하고 이런 노는 문화가 정말 넓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전에 수업하고 어휘에 서재에 가서 공부하고는 집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처럼 빡세게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서 조금 여유로운 삶? 이런 거를 하는 건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유 시간 하게 되면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대학습당 뭐 직장에 나가서도 직장 일하고 짬 시간 있으면 이민대 학습당 가가지고 뭐 공부할 것을 좀 더 공부한다거나 뭐 이런 생활을 그랬지. 그때만 해도 유튜브 이렇게 발전돼서 못해가지고 그때 갓 권한에 끝나고 나온 발전하는 기간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선 군나라 경제 차이가 난다 하게 되면 어디서 기본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서동에서 나는 거죠. 우리 여기 남쪽에 한 5명이 있어요. 의사, 그다음에 뭐 판사, 변호사, 무슨 노동자 몇 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월급 더 많이 받을까요? 그쵸? 우리 대충 알죠? 아, 의사 한 달에 한 1,500 벌겠네. 뭐 변호사 한 달에 뭐 얼마 벌겠네. 다 알잖아요. 노동자 한 250, 300 벌겠네. 뭐 이렇게. 근데 북에 가게 되면, 장난삼아 북에 가게 되면 북쪽 인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의사하고 노동자가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월급이 많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누구도 대답 못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왜냐면 저 사람이 의사냐 노동자냐 따라해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현 직업에서 얼마만큼의 기술 급수를 가졌냐에 따라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얼마나 받을까,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는 기술 급수를 얼마나 가졌냐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의사, 노동자, 판사 있으면 월급을 물어보려면 몇 급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난 몇 급이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겠죠. 흔히 그러죠. 저를 평양에 살았으니까 특권층이겠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요. 잘 살았겠다고. 그래서 지방에 힘든 삶을 모른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특권층 있습니다. 북에도 특권 누려요. 특권 누리는데 어떤 건 누리냐? 돈 억만장자로 돈 받는 게 아니라 대학 입학할 때 똑같이 점수 같은데 먼저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받을 수 있고 집을 들어갈 때 누구보다 더 제일 좋은 집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물질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 첫 번째 특권층이 바로 항일운동가의 4대 자손까지가 첫 번째 특권층입니다. 제가 3대 자손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세봉 민족주의자와 같이 싸웠습니다. 양세봉 동지가 반공분자였어요 원래.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일제를 반대 싸웠다가 제가 3대 자손인데 저희 딸까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 특권층은 군사복무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된 사람, 우린 영예군인이라고 해요. 이 두 부류가 특권을 누립니다. 좀 더 좋은 집, 제일 좋은 집, 아파트 하나 건설됐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입주할 권리가 첫 번째가 특권층이에요. 두 번째, 그 마을에 그 아파트 짓기 전에 철거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파트에. 세 번째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권층이고 그 다음 우선계층은 병원이나 의사, 그 다음에 공로를 세운 예술인이나 체육인 이런 사람들이 우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권층이 평양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군사복무하다가 부상당해서 제대됐어요. 제대되면 자기 고향에다 갑니다. 평양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지방에 다 가요. 그러면 그 특권층은 다 어느 지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쵸? 항일운동가 자식들 지방에 더 많아요. 항일운동 쪽에 엄청 많죠. 옛날에 거기 그 주변 사람들이 항일운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만 특권층이다 하는 거는 남쪽에서 뭘 자꾸 역사까지 왜곡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권한의 행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짜 많이 굶어 죽고 저도 굶고 했잖아요. 그때 권한의 행군 시절을 지방으로 묘사하고 현재 권한의 행군 이겨내서 강성구 발전돼가는 모습을 평양에다 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까지 왜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남쪽에서 이제 소위 특권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계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특권층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특권층이라 그러면은 권리가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1인 1, 한 표 찍을 때 이 사람들은 두 표를 찍을 수 있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시스템이 없죠. 북쪽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한 가지 이제 남쪽 얘기하면 경제적 격차일 건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와 못 사는 걸 가지고 특권층과 비특권층을 가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북쪽에도 격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남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얕은 격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사회주의 제도잖아요. 사회주의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북쪽 헌법에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다시 말하면 회사, 공장, 뭐 이런 거는 개인 소유가 안 돼요. 물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개인 소유가 되지만 생산수단은 개인 소유 못 합니다. 집도 개인 소유가 안 되죠.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부자면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장사해서 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무한대로 뿔풀 수 있을까요? 어떠해요? 주식 투자해요? 주식시장이 없는데. 근데 돈이 격차가 있다는 걸 남쪽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 일단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고, 남쪽은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이재용과 저의 격차는 뭐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격차는 북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은 돈에 대한 욕망이 정말 굉장히 심한 사회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해요. 사람들은 저보다 이재용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인격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재용 씨가 저보다 돈이 많아서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니까 돈을 가지고선 이 사람의 위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북쪽은 돈으로 사람 평가 안 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북쪽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도 크지 않고 가치도 돈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들이 와 하지도 않고 머리 조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층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 안에서의 일정한 경제적 격차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북에 있을 때의 정보는 우선 불안감이 없어요. 그럼 마음이 든든해요. 내일 뭐 어떻게 마음이 든든하고 뭐 그런 내 자식, 내 미래에 대한 게 하나도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네가 나 알아서 챙겨주겠지. 뭐 그냥 국가한테 미는 거죠. 국가, 너 왜 있어? 인민을 책임지라고 국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일을 확보한 그런 게 더했기 때문에 그건 좋았는데, 단지 힘들었던 거는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 때문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엄청 부족해요. 남쪽에 비하면. 남쪽이 오니까 그게 다른 거죠. 남쪽에는 뭐 무상 치료, 무상 교육, 무상 주거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지만 하나 딱 좋았던 게 물질이 풍부하다. 풍요롭다.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게 남쪽은 좀 교통이 참 좋잖아요. 어죽했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이게 교통이 참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왔을 때 이제 교통 불편해서 어떡하겠냐고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그분 아직까지 권한행군 겪고 인민들 생활 책임지고 군사하고 하느라고 남쪽만큼 이렇게 도로라든가 뭐 이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남쪽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물량을 나가더라고 하지만 북은 사회주의라서 기차라든가 국가가 물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도로가 남쪽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좋아서 교통이 참 좋았다. 이런 거고요. 거기에 두 개가 다 합치면 정말 좋겠죠? 근데 북에는 물질, 우리가 북엔 핵미사일도 써는 나라잖아요. 어죽했으면 3년 전에 그랬죠.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북에서 발표합니다. 세계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5개 나라지만 비법적으로 가진 나라가 3개 나라가 있어가지고 8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8개 중에 어느 한 나라도 우리가 가진 핵무기는 100%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했다고 말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북은 이미 전에 국가 핵무력 완성했다고 하면서 100% 우리 기술, 우리 자재로 했다고 3개 다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뭐 핵미사일 올라가는 게 물대포 펌프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첨단 기술로 올라가는 만큼의 그만큼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잠재력. 그 군사력을 조금만 빈생에 돌린다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경제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북은
자기 나라 땅에서 생산되고 나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정말 슬픈 게 북쪽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나 맛을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제 탈북자들도 자기 맛을 모르고 살았대요. 부리무름만 배웠대요. 여러분들 먹기 싫어서 바나나 먹다 버리는 거 북쪽 사람 맛을 먹겁니다. 왜? 우리나라 땅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슬픈 거죠. 그런 것들이 북이 부족해서 뭔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 제재 때문에 북쪽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바로 국가 책임이 아니라 국제 제재라는 미국의 이런 제재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국제 제재도 풀리고 좀 더 결과되면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풍요로움 이것도 당연히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가난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난의 인군 정도로 힘들어하려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건 정말 힘들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쓰는 책의 주제도 그건데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관계가 나쁠 때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저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회, 사람들이 정말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이끌어주고 뭐 협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그런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남쪽 사람들에서 참 슬펐던 게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정이 없어요. 몇 년을 살아서도 옆집 사람이 누군지 인사도 한번 하기 힘들고요. 먹을 거 생겨서 뭐 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거 싫어요, 안 받을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따뜻한 마음이 없는데 남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쪽 같아요. 너래가 엄청 사랑 노래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을 부르짖을까 생각하니까 사랑이 고프니까 말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노래 별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맨 노래마다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 인간관계에는 사랑 냄새가 안 난다. 이제야 비로소 공동체라는 게 지금 꾸려지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공동체 이미 전에 있었던 건데 80년대까지 있지 않았나요? 있었던 게 이제 와서 노력을 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냄새 나는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단번 해결할 수 없겠지만은 이 자리 이후에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